안녕하십니까. 이스테이시아 모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더 나인 리포트 6번째로 특집 2024년 일본 경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국신문에서 일본 경제가 지금 급속하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 보도가 많습니다. 특히 주가가 굉장히 올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굉장히 높은 주가가 계속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측도 있고 해서 일본 경제 금년도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리포트는 매월 9월 19일, 29일에 업로드 된다면 나인 리포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원래 MIT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비교 정치, 경제, 그 중에서 일본의 금융 시스템에 관해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비교적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에 관해서는 조금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홍콩 과기대에서 가르치고 또 중국 인민은행 본부에 있는 연구생부에서 비교금융 은행 시스템을 가르친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를 바탕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통 금융을 자세히 이제 상세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간접금융이 이런 언어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잉여 있는 자금을 이제 기업체에 말하자면 투자한다고 할 경우에 만약에 삼성전자에 주식을 5개 샀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5개 분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그 재무에 우리가 직접 비록 5개 주지만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면서 이제 직접 금융, 디렉트 파이낸싱입니다. 간접 금융은 그 중간에 은행이 있어서 은행에 저금을 하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은행에 이제 투자부에서 만약에 삼성전자나 어디 현대자동차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금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간접금융. 그래서 보통 이제 금융학에서는 간접금융이 은행 중심 체제로 돌아가는가 아니면은 증권 중심으로 돌아가는가 하는 이제 그런 커다란 구분인데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이제 한국의 많은 시스템들이 일본을 통해서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은 일본과 한국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은행 중심 체제고 특히 전국은행, 전국에서 영업하는 전국은행 중심 체제고 하는 그런 체제인데 일본보다 한국이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금융이 더 빨리 지금 발달되고 있는데 일본은 뒤늦었지만 이제부터 간접금융에 관해서 조금 말하자면 간접금융 중심주의를 탈피하겠다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최근에 정권 차원에서自民党이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내각부의 공식 성명을 이거 공식 스테이트먼트이기 때문에 읽어드리면은 일본의 금융 시스템은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간접 금융이 기업 금융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39%를 차지하는 반면 주식과 채권을 통한 직접 금융은 36%에 달합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일본 금융을 공부하던 1980년대, 90년대에는 이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간접 금융이 많이 개선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금융이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했다라는 좀 자성의 그 뜻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스테이트먼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른쪽 그림부터 먼저 보시면은 맨편 위에 있는 세이버, 이제 우리 일반 가게나 어떤 기업 마찬가지로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이 그거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수단은 두 가지. 하나는 이제 그 녹색으로 은행이나 저축기관에 그냥 저축을 하고 이제 이자가 이제 거기에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은행이
이런 증권을 산다거나 뭐 펀드에 가입한다거나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는 이제 투자 활동을 하는 것이고, 은행에 구자를 가진 사람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첨단이라고 할 수, 첨단 그 존재로서는 그 기업체의 소유권을 우리는 은행을 통해서 간접으로 가진다. 그 반면에 이제 영미주의에서는 많은 개인들이 은행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뭐 저기 유명한 투자은행들이지 않습니까?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그 특정한 회사에 뭐 AT&T 주를 샀다가 그다음에는 뭐 저기 뭐 철도주를 샀다가 은행주를 샀다가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이제 주식 및 채권을 직접 투자하는 것이 이제 직접 금융. 좀 상당히 간단한 개념입니다만은, 문제는 간접 금융 체제가 일본은 전통적으로 중심적인 것이었다. 오늘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국가가 여러 경제 계획을 이뤄서 하는, 말하자면 국가 주도의 사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갖다 놓은 저축을 은행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거를 자금 동원.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간접 금융은 그 국가나 국가 사회의 목적을 위한 동원을 하는 동원 금융적인 측면이 당연히 강하겠죠. 그래서 일본은 전통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그 간접 금융 우위 체계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사실 한국도 나중에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은행 중심 체제가 오래 지속되다가 이제 최근에는 상당히 증권회사 직접 금융이 이제 활발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의 기능이 이제 개인의 금융자산 확대보다는 산업자금 동원적인 성격이 컸던 것이 간접금융이었고, 이것이 결국은 전후 일본의 경제 기적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러면서 그것이 동시에 가능했던 것은 일본은 재벌이란 말은 안 씁니다. 이 전에 재벌이 삼정 재벌, 미지 재벌이 전후에는 케이레츠란 말로 들어와서 전후에 일본에 6대 케이레츠가 있었고, 물론 이제 다만 더 많은 중소 케이레츠 기업 집단이죠. 있었습니다만은 항상 대부분의 기업 집단은 그 가운데 핵심이 은행하고 그다음에 무역회사였습니다. 요즘은 뭐 미쯔비시면 미쯔비시 은행하고 미쯔비시 무역회사죠. 그런 식으로 은행의 핵심, 그래서 은행 중심 체제였습니다. 일본의 간접금융이.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안에서 핵심 은행을 도시은행, 우리는 도시은행이란 말을 일본말 안 쓰고 시중은행이란 말을 썼습니다. 뭐 의미 비슷한데, 시 안에 있다. 이거는 서울에 중앙의 수도권에 본부를 둔, 그래서 전국의 주요 도시의 지점을 가지고 있어서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은행 체제라는 의미가 합니다. 도시은행 체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이 이제 1989년에 바블이 깨지기 전까지는 이제 45년 이후로 내내 은행 중심 체제로 가면서 그 안에서 막 6대 기업 집단, 여기 나옵니다. 미쯔이, 스미토모, 미쯔비시, 제일건업, 상화, 후지. 나중에 이제 그 계열이 바뀌는, 다른 세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름이 남아있는 거는 미쯔이, 스미토모, 미쯔비시고, 제일건업, 상화, 후지는 이제 그 통폐합이 되면서 이름들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전부터 이 6개는 핵심적인 은행, 모두 무역회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지방에 있는 해서 13대 도시은행이 재벌을 유치해서 1989년까지는 일본이라는 경제체제의 중심을 이루어왔다는 것이 이제 그 안에서 간접금융이 기본적인 은행의 그 패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는 것이 아래 표시를 보시면 이거는 주식시장하고 은행자산, 그러니까 은행자산에 대비 주식시장입니다.
가운데 피크가 1989년 바블 깨질 때인데 그 전까지 보면은 50대, 60대까지는 비율이 20, 30 평균 30%대 아니겠습니까? 조금 그래프가 작습니다만 그 얘기는 은행 자산에 비해서 즉 감저금융에 비해서 주식시장의 자산이 3분의 1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이제 이것이 말하자면 일본식, 한국식 자본주의가 금융자본주의가 영미식 자본주의하고 차이나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풍토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 바블이 깨지면서 은행들이 이제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은행만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노무라다, 상화다 이런 이제 증권회사들이 이제 말하자면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 돈의 흐름을 바꾸는 이제 그런 정책도 있고 해서 보면은 거의 반 정도로 비슷하게 큰 변화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1989년에 보면은 이제 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것이 이제 선진국에 있어서 일종의 그런 금융적인 합의가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86년에 그 당시 이제 그 라널드 레이건하고 일본의 라널드 대처, 그다음에 그 일본의 수상 등이 이제 중심이 돼서 말하자면 기준금을 인해서 상당히 자금을 동원하는 그런 걸 만들었었고 그걸 바탕으로 1989년에 이제 일본의 주가가 그 당시 일본 표현으로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오카네가 자부자부 그 말은 돈이 철철 넘친다. 자부자부는 의태어로 철철 넘치는 게 자부자부. 그야말로 그 당시는 흥청망청했습니다. 뭐 일본 사람의 씀새도 세우고 세계에서 좋은 호텔, 골프장 그것들은 다 일본 사람이 사들이고 하던 그야말로 일본의 아주 전성기였었죠. 깨진 다음에 은행 체제가 이제 바뀌고 하면서 부동산 그다음에 89년에 일본 주가 최고치를 친 다음에는 그다음부터는 그 당시 부동산 융자가 제일 중심이었거든요. 은행들이. 특별한 금융 기법이 없으니까 부동산 투자하면은 일단 남는 거니까 주택, 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런 유흥시설, 호텔 같은 거 말이죠.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일본 정부가 이것도 다른 테마입니다만은 일본도 굉장히 그 정부 주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시장 중심주의가 아니죠.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가 있었고 이것이 결국은 바블이 깨지면서 일본이 이제 말하자면 금융 체제가 바뀌면서 돈의 흐름이 적어지고 그런 면에서 개개인의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장기 침체가 잃어버린 30년, 처음에 잃어버린 10년 그랬다, 20년 그랬다, 30년. 최근에 이제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오늘의 그 말씀드리는 큰 포인트는 이 장기 침체에서 일본이 지금 벗어나는 기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로 보게 되면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89년에 니케 평균이 38,915로 최고를 쳤습니다. 그게 아마 바블의 최고치고 그 전에 자료가 일본 말이라 죄송합니다만은 85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대 IT 버블이 있었고 2009년에는 이제 그 바블에서 가장 최고 그 주가가 떨어진 상태였었고 그 다음에 2011년에 동일본 지진이 있은 다음에 다시 일본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주가입니다. 그래서 전후 소위 일본이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찍었던 38,915원 1989년 12월 29일이 드디어 갱신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에 얼마 안 되는 지난 2월 22일에 39,098행을 찍어서 그야말로 일본이 이제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 금융이 은행 중심의 간접 금융을 압도하면서 소위 말하는 영미식 자본주의로 바뀌고 있는가? 이런 최근의 논의마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이런 신문이나 주간지에서도 일본의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기사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주가 그 자체보다는 오늘 이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일본의 금융 체제 환경이 바뀌고 있다라는 이제 그것이 더 큰 테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에서 이제 개개인이 직접 증권회사에 가서 주를 사는 직접 금융으로 바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의 이제 테마입니다만은, 우선은 가능성으로서 이제 디플레이션에서 이제 탈피하고 있다. 2020년 이후에 최근에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느냐. 일본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개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코로나 종료 후에 경제 활동이 회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굉장히 말하자면 그런 외국 관계련 사업법인들의 어닝이 늘어나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 덕분에 일본의 물가가 상승하고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본의 시장에 풀리는 돈의 총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돈의 공급이 많아지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디플레이션 하면 아주 진짜 진저리를 치는데 그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동경 증시, 아시겠지만 증시를 운영하는 회사는 회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동경 증시, 일본도 이제 동경 증시, 뭐 오사카, 나고야 있습니다만은 동경 증시가 압도적이죠. 한국도 마찬가지. 여의도에 이제 가 잡고 있듯이. 그래서 동경시 개혁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차제에 일본의 간접금융 우위 체제에서 직접금융 우위 체제로 말하자면 큰 방향을 바꾸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증권업계에서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는 건데, 첫째는 이제 PBR이죠. 주가 대비 가격의 낮은 기업의 PBR에 대해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PBR이 내려간 상장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말하자면 그 기업 가치를 높여라. 말하자면 그 각 기업의 증권 가치를 높여서 그 기업의 프라이스를 북에 그 프라이스 북 투 레이쇼에서 장부보다 높여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면은 투자 수익이 증대가 되고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그런 말하자면 그 선순환으로 유도하겠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현상 분석을 해서 개선책을 실행을 내라라고 지금 말하자면 그 증권회사한테 요구하는, 그래서 이런 거를 연일에 한 번 이상 진척 상황 공개를 요청하는, 그렇게 말하자면 동경 증시를 과거에 그 은행의 그늘에서 말하자면 눌려있던 거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개미같이 열심히 일해서 저축 꼬박꼬박 해서 은행에 갖다 놓고 그 이자는 별로 뭐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미국 사람 것처럼 뭐 증권 모여서 공부하고 해서 자신의 금융 자산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거든요. 한국 사람보다 훨씬 그런 면에서는 금융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거를 개편하기 위해서 아주 정부 주도적으로 개인들이 주식 투자하게 만들자. 그래서 니폰 인디비주얼 세이빙스 어카운트라는 니사라는 걸 만들어서 결국 은행에만 갖다 놓지 말고 증권시장으로 자꾸 증권을 하게 하는 증권시장 전문 계좌를 열게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통상적으로는 이익의 약 20%를 과세하는데 니사에서 자산 운영하면은 세금 면제해 주겠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갖다 놓고 그야말로 거의 뭐 의미 없는 이자 불리는 것보다도 증권회사에서 니사 계좌 터가지고 거기서 말하자면 그 수익이 발생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금 면제해 주겠다는 것은 큰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적립형 투자는 연간 투자액이 120만 엔, 1200만 원 정도죠. 그 다음에 성장형 투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데 이건 2배, 240만 엔. 그리고 이제 비과세한 데는 1800만 원이고 성장형은 1200만 원이고,
그 대상 상품이 적립형은 이제 투자신탁이에요. 장기형 투자신탁, 적립형 분산형인데 성장형은 거기에 ETF 리스 같은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지금 정부가 주도해서 시민들한테 설득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그 스크린의 슬라이드의 포인트입니다. 그 외에 일본은행, 중앙은행이죠. 지금까지 뭐 돈 많이 풀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차원이 다른 아주 그런 금융 완화를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에 계속 시장에 돈이 풀려나갈 거라는 거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동시에 이제 일본 기업이 굉장히 그 선진국에 비해서 일본은 뭐 제조업 중심이었고 기업체 말하자면 이런 가버넌스는 굉장히 후진성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아예 커퍼레이트 가버넌스가 개혁되도록 동경 증시에서 각 기업에 말하자면 그런 리포팅이나 이런 거를 개선하게 하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 기업의 수익 개선 과거에 종래의 사업회사로 물건 팔아서 돈 많이 버는 거에만 신경 쓰지 말고 배당에 주식 신경을 써라. 그 수익을 개선해서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이거 아주 영미식 자본주의로 바꾸자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소비 확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임금 인상의 압박 같은 것이 지금 최근에 일본 정부가 굉장히 좋은 호황을 만나서 우리는 뭐 일본의 주가만 자꾸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기본적인 큰 환경, 은행 중심 체제에서 증권회사 중심 체제로 넘어가는 절호의 기회라고 일본 정부는 이제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을 해 주시길 원하는 그런 테마가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성실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